제2부에서는 영등포 조직폭력배 두목 한성일이 본격 등장합니다. 그는 조폭이 되었지만 가족만은 지키려는 고뇌, 그리고 연변 따거파와 주인공 강국한의 충돌.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영등포 깊은 밤. 겉으로는 평범한 무역회사 간판을 내건 7층 건물. 그러나 이곳은 영등포를 장악한 성일파의 본거지였다. 7층 사무실 창가에 선 한성일은 담배를 꺼냈다가 다시 집어넣었다. 형님, 한성일의 오른팔, 여찬빈이 조심스럽게 다가왔다. 무슨 일이냐? 샛별 아가씨 이야기입니다. 한성일의 얼굴이 부드러워지며 무슨 일인데? 그 경찰, 강국한 경위 말입니다. 샛별 아가씨와 진지하게 만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른 후 한성일은 창밖을 바라보며 천천히 입을 열어 좋은 사람인가? 하고 묻습니다. 예, 형님. 경찰 안에서도 평판이 아주 좋답니다. 강직하고 돈 안 받기로 유명합니다. 한성일은 희미하게 웃으며 그래, 다행이군. 샛별만 행복하다면 난 그걸로 됐다. 한성일이 집으로 돌아오자 주애래가 따뜻한 국을 식탁에 올려놓았다. 여보, 오늘도 늦었네요. 한성일은 피곤한 얼굴로 의자에 앉으며 일이 좀 있었어. 혜래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당신, 이제 정말 조직에서 손을 떼면 안 되나요? 한성일은 숟가락을 멈췄다. 또 그 이야기야? 당신도 알잖아. 여기서 빠져나오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혜래는 남편의 손을 잡았다. 알아요. 그래도 살아야 하잖아요. 매일 당신이 나갈 때마다 오늘은 무사히 돌아올까 걱정하며 살아요. 한성일은 말없이 창밖을 바라보았다. 그의 얼굴에는 누구에게도 보여주지 않았던 피로와 외로움이 서려 있었다. 다음 날, 성일파 회의실에서 여찬빈이 서류를 펼치며 형님, 심상치 않은 정보가 들어왔습니다. 말해보아라. 중국 연변 조직 따거파가 한국으로 들어왔습니다. 회의실 공기가 순식간에 무거워졌다. 규모는 얼마나 되느냐? 확인된 인원만 20명 이상입니다. 남양주 수동의 별장을 숙소로 정하고 활동은 영등포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한국에 들어온 목적이 무엇이냐? 마약입니다. 한성일의 표정이 차갑게 굳었다. 확실하냐? 예, 필로폰과 합성 마약을 영등포 유흥가에 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순간 한성일의 주먹이 책상을 내리쳤다. 안 된다. 절대로 안 된다. 부하들이 동시에 고개를 들었다. 우리도 범죄 조직이라는 건 안다. 하지만 마약은 다르다. 그건 사람 인생을 송두리째 망치는 짓이다. 그는 단호하게 말했다. 그런 놈들이 영등포에서 장사하는 건 내가 절대 용납하지 않는다. 한편 그 시간 강력범죄 수사팀 사무실에서 강국한은 국제범죄 관련 보고서를 넘기고 있었다. 연변 조직 따거파라. 후배 형사가 곁에서 선배님, 요즘 영등포에 마약이 조금씩 돌기 시작한답니다. 국한은 지도를 펼치며 유통 경로부터 확인하자. 배우가 누구인지도. 그런데 그는 아직 알지 못했다. 같은 시각 한성일 역시 같은 조직을 추적하고 있다는 사실을. 운동을 마친 샛별은 창무관에서 아버지와 마주 앉아 차를 마시는데 한치호가 조용히 물었다. 국한이라는 청년 많이 좋아하느냐? 샛별은 수줍게 웃으며 예, 그는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한치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좋은 눈을 가졌더구나. 잠시 후 그의 표정이 무거워졌다. 하지만 네 오빠 성일이가 문제다. 샛별의 미소가 사라졌다. 아버지, 오빠도 나쁜 사람은 아니에요. 알고 있다. 그래서 더 안타깝다. 잘못된 길에 들어섰지만 본래 마음은 착한 녀석이니까. 남양주 외곽에 깊은 밤이 깔리고 별장 안에선 연변 따거파 두목이 한국 지도를 펼쳐놓고 웃고 있었다. 영등포, 이곳은 돈이 넘치는 곳이다. 부하가 물었다. 성일파가 방해하면요? 두목은 냉소를 지으며 치워버리면 된다. 그리고 한국 경찰? 방해되면 같이 치워라. 그의 눈빛에는 서늘한 살기가 스쳐 지나갔지만 그들은 모르고 있었다. 자신들이 상대해야 할 사람이 단지 조직폭력배 한성일만이 아니라
정의를 위해 끝까지 놓치지 않고 파고드는 형사 강국한이라는 사실을. 두 남자의 길은 아직 달랐지만 멀지 않은 미래에 하나의 거대한 사건 앞에서 교차하게 될 운명이으며, 그리고 그 시작은 이미 조용히 움직이고 있었다. 폭풍은 이제 막 다가오고 있었다. 새벽 4시, 남양주 수동엔 안개가 산허리를 감싸고 있었다. 깊은 산속에 자리한 대형 별장, 몇 달 전부터 연변 범죄 조직 따거파가 은신처로 사용하던 곳이었다. 그 시각, 별장 주변 숲속에서는 검은 옷을 입은 사내들이 조용히 움직이고 있었다. 맨 앞에 선 사람은 영등포 성일파의 두목 한성애. 그는 낮은 목소리로 부하들에게 말했다. 잘 들어라. 오늘 목적은 사람을 죽이는 것이 아니다. 마약 장사를 그만두고 이 땅을 떠나게 만드는 것이다. 불필요한 살상은 하지 마라. 하지만 끝까지 저항하면 제압한다. 부하들이 일제히 고개를 숙였다. 알겠습니다, 형님. 별장의 문이 조용히 열렸다. 잠든 따거파 조직원들은 미처 상황을 파악하지 못했다. 성일파는 신속하게 움직여 저항하는 조직원들을 제압했고, 별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무방비로 잠들어 있던 연변 따거파는 수없이 두들겨 맞고 모두 거실에 무릎을 꿇고 앉았다. 몇 분 뒤 거실에서 한성일은 천천히 그들 앞에 섰다. 잘 들어라. 나는 영등포 성일파의 한성일이다. 유흥업소를 둘러싼 싸움은 있어도 마약만큼은 절대 용납하지 않는다. 그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다. 마약은 사람의 삶과 가정을 무너뜨리는 범죄다. 3일 안에 한국을 떠나라. 다시는 이 땅에서 마약을 팔 생각은 하지 마라. 따거파의 간부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알겠습니다. 우리는 떠나겠습니다. 한성일은 마지막으로 그들을 바라본 뒤 몸을 돌렸다. 약속을 지켜라. 지키지 않으면 다음엔 너희들의 목숨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사흘 뒤 남양주 별장은 텅 비어 있었다. 형님, 전부 필리핀으로 떠난 것을 확인했습니다. 여찬빈의 말에 한성일은 짧게 고개를 끄덕이며, 좋다. 이 일은 여기까지다. 하지만 아무도 알지 못했다. 따거파는 3일 후 모두 필리핀으로 떠났지만 복수를 위해 가장 잔혹한 행동대원 5명을 남겨두었다는 사실을. 그들 5사람은 산소 폐창고를 은신처로 삼아 성일파를 감시하고 있었다. 어느 가을날, 맑고 푸른 하늘, 선선한 바람이 불어오는 9월. 주엘에는 오랜만에 밝은 표정을 지으며 말했다. 여보, 오늘만큼은 일 생각하지 말고 쇼핑이나 해요. 한성일이 미소를 지으며, 그래, 당신이 이렇게 웃는 모습을 오래 못 봤네. 차에는 운전기사 추삼남과 오른팔 여찬빈이 함께 타고 있었다. 구리의 백화점에서 쇼핑을 마친 4사람은 남양주의 한 식당으로 향했다. 산길은 한 대의 차량만 겨우 지나갈 정도로 좁았다. 그런데 앞을 가로막은 봉고차 한 대가 멈춰서 있었다. 여찬빈이 창문을 내리며 소리쳤다. 차 좀 빼주세요. 운전자는 연신 허리를 숙였다. 죄송합니다. 앞바퀴가 진흙에 빠져 움직이질 않습니다. 좀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찬빈은 짜증 섞인 목소리로, 어디 한번 봅시다. 그가 바퀴를 들여다보려 몸을 숙이는 순간 뒤쪽 숲에서 숨어있던 누군가가 뛰쳐나왔다. 둔탁한 충격음과 함께 여찬빈은 그대로 의식을 잃고 쓰러졌는데, 차 안에서 이를 본 한성일의 표정이 굳었다. 삼남아, 뭔가 낌새가 이상하다. 저 차량 앞으로 가봐라. 찬빈이에게 무슨 일이 있는지 확인해. 추삼랑이 급히 차에서 내려 봉고차 앞으로 갔는데 그 역시 몇 걸음 가지 못해 뒤에서 기습을 받아 쓰러졌다. 순간 한성일의 본능이 경고를 보냈다. 함정이다. 그가 문을 열고 뛰쳐나오려는 찰나 검은 복면을 쓴 괴한이 주애래의 목에 칼을 겨누었다. 움직이지 마. 한 걸음만 더 움직이면 아내가 다친다. 한성일은 두 손을 천천히 들어 올렸다. 원하는 게 뭐냐? 나를 데려가고 아내는 건드리지 마. 괴한은 차갑게 웃으며, 처음부터 그럴 생각이었다. 한성일은 봉고차에 태워졌고 주애래도 다른 차량으로 옮겨졌다.
그 순간 그녀는 강국한이 일러준 말을 떠올렸다. 혹시라도 위험한 상황이 생기면 단축번호 1번을 길게 누르세요. 통화가 연결되지 않아도 위치를 확인할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괴한들이 한성일에게 시선을 집중한 순간 주엘에는 묶인 손으로 어렵게 휴대전화를 더듬어 손끝으로 단축번호를 눌렀다. 휴대전화는 아주 잠깐 연결음을 내고 끊어졌지만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다. 하지만 그 짧은 신호는 누군가에게는 충분했다. 같은 시각 강국한은 사무실에서 사건 기록을 검토하고 있었는데 휴대전화가 짧게 울렸다. 발신자는 주엘에. 연결은 되지 않았지만 강국한의 표정이 단번에 굳었다. 이 시간에 실수로 걸 전화가 아니다. 그는 곧바로 한샛별에게 전화를 걸었다. 샛별 씨의 새언니에게서 신호가 왔습니다. 오늘 구리에서 쇼핑하고 남양주로 간다고 했죠? 샛별도 긴장한 목소리로 답했다. 네, 쇼핑 후 남양주에서 식사를 한다고 했어요. 오빠가 위험한가요? 강국한은 짧게 말했다. 가능성이 큽니다. 남양주 경찰서에 즉시 신고해 주세요. 저는 먼저 움직이겠습니다. 위험한데 혼자 가시려고요? 시간이 없습니다. 전화를 끊은 강국한은 3단봉을 챙겨 차량에 올랐다. 사이렌은 켜지 않았지만 조용히, 그러나 가장 빠르게 결장을 향해 달렸다. 따거파의 차량 행렬은 산길을 따라 깊숙이 들어갔고 창밖 풍경을 바라보던 한성일은 낮게 중얼거렸다. 남양주 별장? 그놈들이구나. 잠시 후 차는 익숙한 별장 앞에 멈췄다. 문이 열리자 기다리고 있던 5명의 사내가 모습을 드러냈는데 그들 중 우두머리가 천천히 걸어 나오며 오랜만이다 한성일. 우리를 떠나라고 했던 말을 기억하나? 한성일은 흔들림 없는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며 기억한다. 하지만 아직도 마약을 포기하지 않았군. 남자는 비웃음을 흘리며 오늘은 장사가 아니고 복수다. 별장 안의 공기가 얼음처럼 차갑게 가라앉았고 주엘에는 두 손이 묶인 채 남편을 바라보고 있었다. 제발, 누군가 도와주세요. 그 순간 멀리 숲속 어딘가에서 자동차 엔진 소리가 아주 희미하게 들려오기 시작했지만 별장 안 누구도 아직 그 소리를 눈치채지 못했다. 폭풍은 이제 막 문 앞에 도착하고 있었다. 별장 안에서는 차가운 침묵이 감돌았고 한성일은 양손이 묶인 채 거실 한가운데 서 있었다. 주엘에 역시 괴한들에게 붙잡혀 남편을 바라보고 있었는데 따거파 두목이 천천히 몽둥이를 들어 올렸다. 한성일, 우리를 한국에서 쫓아내려 했던 대가를 치를 시간이다. 몽둥이가 허공을 가르며 내려왔다. 둔탁한 충격과 함께 한성일이 무릎이 꺾였고 주엘에가 울먹이며 외쳤다. 그만하세요. 제발 그만하세요. 그러나 따거파 조직원들은 비웃음을 흘리며 오늘은 아무도 너희를 구하러 오지 않는다. 한성일은 피가 맺힌 입술을 닦으며 아내를 바라보았다. 혜래야, 무슨 일이 있어도 포기하지 마. 당신만 무사하면 된다. 주혜레는 눈물을 참으며 작게 고개를 끄덕였고 따거파 두목이 다시 몽둥이를 들었다. 이제 끝이다. 그 순간 현관문이 거칠게 열렸고 모든 시선이 문 쪽으로 향했다. 한 남자가 천천히 안으로 들어오는데 검은 점퍼, 흔들림 없는 눈빛, 그리고 손에는 펼쳐진 3단봉. 너희가 감히 누구에게 손을 대느냐? 당장 멈춰라. 강국한이었다. 따거파 두목이 비웃으며 넌 누구냐? 난 대한민국 경찰 강국한 경위이다. 혼자 왔나? 경찰이 용감하군. 강국한은 차분하게 대답했다. 너희를 상대하는데 나 혼자면 충분하다. 하지만 곧 응원군도 도착할 것이다. 두목이 손을 내저으며 저자를 제압해라. 5명이 동시에 달려들었다. 첫 번째 괴한이 쇠파이프를 휘둘렀고 강국한은 몸을 비틀어 공격을 흘린 뒤 3단봉으로 손목을 쳤다. 쇠파이프가 바닥에 떨어지자 두 번째 괴한이 뒤에서 달려들었다. 강국한은 재빨리 방향을 바꾸며 균형을 무너뜨렸고 상대는 그대로 넘어졌다. 세 번째와 네 번째 괴한이 동시에 덤벼들었고 별장 거실은 순식간에 긴장감으로 가득 찼다. 강국한은 침착하게 거리를 유지하며 한 사람씩 제압했다.
주혜련은 숨을 죽인 채 그 모습을 바라보고 있었다. 강국한 씨가 무너지면 우린 죽는다. 한성일 역시 힘겹게 몸을 일으키려 했었다. 마지막 한 명이 달려들려는 순간 국한이 몸을 비틀며 그의 무릎을 내리쳤다. 그때 멀리서 여러 대의 차량이 급히 다가오는 소리가 들렸다. 사이렌 소리였다. 경찰이다. 근무는 보이됐다. 무기를 버리고 통하라. 남현주 경찰서 형사들과 경찰관들이 별장을 신속하게 포위했고 따거파 조직원들은 더 이상 저항하지 못했다. 경찰은 현장을 안전하게 확보했고 의식을 잃은 한성일은 119에 실려 병원으로 향했다. 강국한은 주혜래의 결박을 풀어주며 다치신 곳은 없습니까? 주혜래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살았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한성일이 병원에서 눈을 뜬 것은 사흘 뒤. 눈앞에 아내 주혜래와 동생 한샛별, 강국한이 보였다. 여기가 어디입니까? 주혜래가 남편의 손을 잡으며 여보, 병원이에요. 이제 괜찮아요. 그때 병실 한쪽에서 굵은 목소리가 들렸다. 이제 정신이 드느냐? 한성일이 고개를 돌려 바라보자 아버지 한치호가 서 있었다. 아버지, 오셨습니까? 네가 조직에 몸담은 뒤로는 다시 보지 않으려고 했다. 하지만 아들이 죽을 고비를 넘겼다는데 어떻게 오지 않을 수 있겠느냐? 한성일의 눈에 눈물이 맺히며 아버지, 죄송합니다. 무엇이 죄송하다는 것이냐? 제가 세상을 잘못 살았습니다. 처음에는 약한 사람들을 보호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제가 사람들에게 두려움의 대상이 되어 있었습니다. 한치호는 아무 말 없이 아들의 손을 잡으며 이제라도 알았으면 되었다. 아버지, 저도 이 세계에서 손을 떼겠습니다. 정말이냐? 그렇습니다. 조직을 해산하고 모든 사업을 정리하겠습니다. 죄가 있다면 조사도 받겠습니다. 곁에 있던 강국한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형님, 조직을 해산하는 과정에서도 법적인 절차가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합법적으로 정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한성일은 강국한을 바라보며 자네가 나를 구해주었네. 그런데 나는 그동안 샛별이의 앞길만 막고 있었네. 형님께서 지금부터 바르게 살아가시면 됩니다. 한성일이 강국한에게 한 가지 부탁드려도 되겠는가? 말씀하십시오. 우리 샛별이를 행복하게 해주게. 예, 형님. 꼭 약속드리겠습니다. 병실 안에 오랜만에 웃음이 번졌습니다. 5달 후 성일파 사무실에 수십 명의 조직원들이 마지막으로 모여들었고 한성일은 천천히 단상 앞으로 걸어 나왔다. 먼저 이번 사건으로 희생된 여찬빈에 대해 묵념을 올리자. 연변 따거파에게 뒤통수를 맞아 회생하지 못한 여찬빈에 대한 묵념이 끝나자 모두 잘 들어라. 오늘부로 성일파는 해산한다. 회의실이 술렁였다. 그는 차분히 말을 이어 법률 전문가와 상의해 우리가 운영하던 합법적인 사업은 모두 정리했다. 채무를 정산하고 남은 자산은 절차에 따라 분배할 것이다. 이제부터는 각자의 삶을 살아라. 잠시 침묵이 흐른 후 그는 마지막으로 말했다. 누구도 다시는 범죄의 길로 돌아가지 마라. 조직원들은 말없이 고개를 숙였고 그날로 성일파는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몇 달 후 인천국제공항. 한성일과 주혜래는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 위해 캐나다로 떠날 준비를 하고 있었고 한치호와 한샛별, 강국한이 두 사람을 배웅하러 나왔다. 샛별이 오빠의 손을 잡으며 오빠, 캐나다에 가면 건강관리 잘하세요. 걱정하지 말아라. 이제는 매일 아침 운동도 하고 바르게 살겠다. 언니도 건강하셔야 합니다. 주혜래가 샛별을 안아주며 고마워요. 샛별 아가씨와 강경희 님이 아니었다면 우리 부부는 지금 이 자리에 없었을 겁니다. 한성일이 아버지 앞에 서서 아버지, 이제 떠나겠습니다. 한치호는 아들의 어깨를 두드리며 어디에서 살든 다시는 지난날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 명심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 봄에는 반드시 돌아오너라. 무슨 일이 있습니까? 한치호가 국한과 샛별을 번갈아 바라보며
두 사람 결혼식이 있지 않겠느냐? 새별이 놀라 아버지를 바라보며 아버지께서는 벌써 결혼 날짜까지 정하신 겁니까? 강경희의 아버지도 허락하셨다. 그때 강치원이 멀리서 다가오더니 친구의 딸과 내 아들이 서로 가족이 되겠다는데 더 이상 반대할 이유가 없지 않겠는가? 한치호가 웃으며 자네가 드디어 마음을 바꾸었군. 강치원도 웃으며 자네 아들이 과거를 정리하고 새롭게 살아가는 모습을 계속 지켜보겠네. 잘못한 사람에게 책임을 묻는 것도 법이지만 책임을 다한 사람이 다시 살아갈 기회를 주는 것도 사회가 해야 할 일이야. 한성일이 강치원에게 깊이 고개를 숙이며 청장님, 감사합니다. 나에게 감사할 필요는 없다. 앞으로의 삶으로 증명해라. 반드시 그렇게 하겠습니다. 출국 안내방송이 흘러나오자 한성일이 강국한의 어깨를 두드리며 국관 씨, 우리 새별이는 겉으로는 강해 보여도 마음이 여린 사람이네. 잘 부탁하네. 형님께서 걱정하지 않으시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부탁할 게 있네. 무엇입니까? 부부싸움을 하더라도 태권도로 해결하지는 말게. 모두가 웃음을 터뜨렸고 샛별이 오빠를 흘겨보며 걱정 말아요. 그땐 실수했지만 앞으로 겨루기를 하면 제가 이겨요. 강국한이 머리를 극적이며 앞으론 제가 이길 수 없을 것 같습니다. 한성일 부부는 홀가분한 마음으로 캐나다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이듬해 봄, 서울 외곽의 어느 야외에 결혼식장이 마련되었고 한새별은 순백의 드레스를 입고 아버지 한치호의 손을 잡은 채 천천히 걸어왔습니다. 강국한은 단정한 예복을 입고 장인 한치호가 넘겨주는 신부 새별의 손을 잡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강치원 부부와 한치호 부부는 예식장 무대를 바라보고 앉았는데 한치호가 나지막한 목소리로 시원아, 그래도 사돈이 되어보니 나쁘지 않구나. 강치원이 대답하기를 아직 사돈이라고 너무 가까이 하지는 말게. 한치호가 빙긋 웃으며 자네는 여전히 고집이 세군. 강치원 청장 이 목소리를 낮추며 옛날 태권도 실력은 내가 자네보다 한 수 위였단 사실은 아직 기억하지? 한치호 관장이 피식 웃으며 결혼식이 끝나면 창무관에서 다시 한번 겨루어 보겠나? 강치원 청장이 손사래를 치며 그 나이에 허리 다치면 자네 곁에 앉아 계시는 안사돈께서 나를 원망할 걸세.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다가 웃었고 예식장의 사회자가 말했습니다. 이제 신랑 강국한 씨와 신부 한샛별 씨의 혼인 서약이 있겠습니다. 강국한이 새별을 바라보며 한샛별 씨, 어떤 위험이 닥치더라도 평생 곁에서 지켜드리겠습니다. 새별이 미소를 지으며 강국한 씨, 저도 평생 당신과 함께 하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 약속해 주십시오. 무엇입니까? 앞으로 저와 겨루기를 할 때 조금만 봐주십시오. 하객들이 웃음을 터뜨렸고 강국한도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것만큼은 약속드리기 어렵습니다. 새별이 강국한의 팔을 가볍게 때렸고 그 모습을 지켜보던 한성일과 주엘에도 환하게 웃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결국 사람을 바꾸는 것은 폭력도 두려움도 아닌 진심과 믿음, 그리고 가족의 사랑이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감동을 드렸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다음엔 더 재미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